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접 이음 설계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뭐 겹침 이음이든 용접 이음이든 기계적 이음이든 항상 1.25 FY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KST 3504를 만족하는 철근인데 철근이 KST 3504에 의해서 생산이 됐는데 실제 인장 강도가 어떻다? 1.25 FY 이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어지는 강도가 1.25 FY보다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5 FY만큼 이음부가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철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만족한 것으로 본다.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KST 3504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KST 3504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라는 거가 있어요. FY. 이제 그게 이제 종류죠. 우리가 뭐 일반 강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FY예요. FY.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쓰는 거죠. 설계할 때 300, 400, 500, 600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항복 강도의 상한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항복 강도의 하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SD400이면 400MPa 이상이면 되고 SD500이면 500MPa 이상이면 되는데 최근에 뭐 한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값을 만들었어요. 상한값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120MPa를 더한 값하고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3배 중에 큰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복 강도가. 실제 항복 강도가. 요거는 이제,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의도한 대로 내진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곳에서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소승인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항복 강도의 상한을 정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콘크리트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제 영남대학교 이정 교수님께서 요 값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종류라는 요 숫자는 결국에는 이제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숫자를 의미하죠. 설계 기준 항복 강도. 그런데 이제 항복 강도라고 된 거는 뭐냐면 철근이 가져야 되는 실제 항복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장 강도라는 말은 철근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실제 인장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설계 기준 인장 강도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특정 값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 절대값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뭐 1.08배 이상, 1.25배 이상 이렇게 바뀌었죠. 인장 강도의 하한값이. 하한값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르고 하여튼 시험을 했을 때 이게 KST 3504를 만족하느냐를 평가하는 그 값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진용 철근에서는 철근이 이제 파단될 때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에서 파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 항복 강도뿐만 아니라 이 KST 3504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시험을 했을 때 실제 항복 강도와 실제 인장 강도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제 요게 FYM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0.25 FYM. 그러니까 실제 값에 25%보다 더 큰 여유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실제 값이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철근이 항복하고 나서 충분한 이제 변형을 하고 나서 철근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용접용 철근은 이제 SD400W와 SD500W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복 강도의 상한을 120 더한 값 또는 1.3배 FY 해서 이제 요거는 120 더한 값, 그 다음 요거는 이제 1.3배 FY하고 같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철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내가 제강한데
항복 강도가 딱 400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언제 끊어지냐? 460메가파스칼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염에서는 1.25 FY가 되니까 이염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400에 1.25배니까 500메가파스칼에서 이염부가 50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철근 모재가 언제 끊어진다고요? 철근 모재가 460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네킹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언제? 460메가파스칼에서. 그러면 이염부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이염부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500메가파스칼보다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인지 엔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철근 용접이나 뭐 그 볼트나 이런 데서 이제 접합부는 모재보다 강하면 된다기 때문에 이제 모재가 끊어졌으면 오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500메가파스칼이 안 되기 때문에 NC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어떻다? 이런 경우는 KS를 만족하는 철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KS 도장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했더니 그 철근이 KS를 만족하는 철근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생겨요. 반대 경우라는 건 뭐냐면 항복 강도가 480메가파스칼이었어요. 항복 강도, 실제 항복 강도가 480메가파스칼이었고 480에 1.15배 하니까 552메가파스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끊어지는 강도는 뭐 한 560메가파스칼에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염부는 언제 끊어졌어요? 500메가파스칼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험에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디가 끊어졌어요? 요 이염부가 이렇게 따닥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 따닥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철근이 480에서 항복을 했는데, 항복하고 나서, 이염부에서 끊어졌으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만, 이거는, 설계 기준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KS랑, 설계 기준을 같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 용접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접은, 피복 아크 웰딩, 실드 메탈 아크 웰딩이랑 플럭스 코어드 아크 웰딩이 허용되며 그 외의 방법은 강구조 표준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책임 구조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용접을 하려면 강구조에서 용접하는 것만큼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뭐 철근 용접하는데 강구조만큼 해야 되냐? 아니, 철근이 강구조에서 강제가 인정을 받듯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이 인정을 받는데 이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 묻혀있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걔가 힘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강구조 용접과 동일한 품질이 나오도록 하라라는 것이 기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에 굽힘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용접 이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어떤 밴딩이 일어나고 굽히고 난 부분, 굽혀진 철근하고 뭐 어떻게 용접을 하게 되면 2dB 이상 떨어뜨리고 나서 용접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요 부분, 굽혀진 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굽혀진 부분은 굽혀졌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용접 철망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소성 변형. 그러니까 스트레인 잔류 변형량이 굉장히 커요. 잔류 변형량이 굉장히 크고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단면이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접을 하게 되면 모재 성능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소성 경화에 의해서 강도도 바뀌고 연신율도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AWS D1.4를 참고해서 이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접 길이를 결정해야 되고 용접 목 두께를 결정해야 되죠. 용접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접부 설계는 강구조처럼 하면 됩니다. 강구조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용접 목 두께는 한 면에만 철근 바깥면까지. 이게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겹침 용접이니까 단면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안쪽부터 용접을 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면 철근의 바깥면까지 이렇게만 용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목 두께는 얼마로 하냐면 철근 지름의 0.3배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욕심을 자꾸 부리죠. 욕심을 부려서 제가 지난주에 무섭다고 한 얘기가 이왕 용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앞뒤로 같이 하고 이왕 용접하는 거 여기에 살을 막 이렇게 보태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요? 길이를 짧게 하려고. 겹쳐진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막 용접을 막 여기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용접을 덧살을 막 한다 그래서 용접 강도가 높아지지 않고 철근의 손상이 더 심화돼서 굉장히 낮은 하중에서 추성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용접 목 두께는 0.3dB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의 의도는 뭐냐면 용접을 과하게 하지 마라. 요 과용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접 길이는 어떻게 해요? 강구조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 KDS 14312호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별 기준에서 용접 방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플라이어 V 글로브 웰딩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전단을 받는 걸로 해서 용접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용접재의 강도가 용접봉의 강도가 철근의 인장 강도에 적합. 이제 강구조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인장 강도에 맞춰서 용접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용접재가 인장 강도에 적합하면 KSB ISO 17660-1 용접 길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요걸 좀 해설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면만 해라. 한 면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위보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향 용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접 상태도 어려운데 밑에서 이렇게 용접 한 척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보철근이 있으면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접을 해요? 거푸집 밑에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철근, 이렇게 수익철근이 있으면 뭐 철근망 안쪽에 들어가서 할 건가요? 현실적으로 두변 용접은 그림상에서 가능하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래보기 용접, 수평 자세 용접, 수직 자세 용접으로 하지 위보기 자세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면밖에 못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마디 또는 리브를 제외한 부분까지, 요 코어 부분까지만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라.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길이는 KSB ISO 17660-1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dB 하고 2dB 빼고 4dB 하고 한 면만 하고 한쪽에 용접 목 두께를 0.3dB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4dB하고 2dB 띄우는 이유는 용접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뭐 우리 강구조 용접은 더 길게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철근 자체가 강성이 작아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강성이 약한 단면 형태죠. 우리 강성이 크려면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중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용접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고, 요 그림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더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접이 시작되는 바깥쪽으로 철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용접이 시작되는 바깥쪽으로 철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용접해 보신 분은 아는데, 용접을 시작하는 그 부분, 끝나는 부분에 손상이 생겨요. 그럼 너는 해봤니? 하는데 저는 이제 석사 과정 때 용접을 많이 했었어요. 실험하면서 이제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 때 용접을 제법 했었고, 회사 와서도 뭐 실험하면서 이제 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해보면 압니다.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 용접을 이렇게 탁 대면, 탁 댈 때 이제 움푹 파이죠. 네, 움푹 파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제 피로 하중 받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파단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접부의 손상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생기지 그러는데, 전문가라고 해도 계속 균일하게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균열 억제를 위한 횡보강이 있는데, 지름이 22mm 이상인 경우, 좀 굵은 철근을 겹침 용접 이용할 때는 이음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이게 편심 때문에 휘어진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콘크리트가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휘어질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콘크리트한테 어떤 힘을 준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심 때문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쪼개지는 힘이 작용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라? 그걸 막기 위해서 횡보강 철근을 배치해라. 횡보강 철근을 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설에서는 이 횡보강 철근에 배치하는 위치도 끝나는 부분에 2dB 이내에 배치하라. 그러니까 양쪽 끝에다가, 이음이 끝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라, 이런 뜻이죠. 끝나는 부분에다가. 그래야지 그쪽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이 시작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해설에 강판에 철근이 용접되는 간접 겹침 위험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서 보면 좀 친절하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관념적이에요. 실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뭐 하지 않지만, 우리가 철근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의 균열 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화 중이에요. 극한화 중이 아니고, 사용화 중 FS가 작용을 하면 이 편심이, 최소 편심이 dB가 작용을 하죠. 아무리 가까이 맞대도 센터니까 dB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작용되는 편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인장력 곱하기 편심거리만큼의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생긴다. 시계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면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시계 방향의 반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유리하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떠세요? 이 끝단에서 이렇게 반력이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유리한 요 최대 거리는 용접 길이 요 LW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력의 크기는 작용되는 모멘트를 용접 길이로 나누면 되겠다. 최대 거리. 이게 이제 제일 유리한 거죠. 그럼 이 반력이 꼭 끝에 그래 생기냐? 그런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균열 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의 응력 상태는 3분의 2 FY 상태가 되고, 거기에다 철근 단면적 곱해주고,
용접 길이분의 dB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근해 줘야 되는 횡보강철근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치해 줘라? 끝에서 2dB 이내로 배치를 해주자는 거죠. 끝에서 2dB 끝나는 데서 2dB. 그러면 이제 아니 이 편심이 용접에만 생기냐? 그냥 겹침이염하면 겹침이염해도 편심이 생기죠. 겹침이염해도 생겨요. 그런데 어때요? 이 겹침이염 길이 LS는 굉장히 길죠. 40dB, 50dB. 그러면 이제 요 항에다가 40dB, 50dB 넣으면 이 R 값은 거의 문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겹침이염과 차이는 이 길이가 훨씬 짧다는 거예요. 길이가 짧으니 편심 효과를 고려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용접용 우리 지금까지 다 용접용 철근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용접용 철근이 2001년에 생겼어요. KS의 용접용 철근이 2001년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구조물에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보강을 할 때 철근을 이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겹침 이용을 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철근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준에 명시를 했어요. 기존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철근에 새로운 철근을 잇고자 할 때, 이때는 500메가파스칼 이하 철근에 대해서 용접용 철근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 왜? 그때는 KS 용접용 철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단 피로 하중을 받는 교량 최대 모멘트 위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 피로 하중에는 이제 용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건 뭐 강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제 용접이 중요하니까 피로에서는. 자, 우리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전문가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철근의 표면 상태, 직선 상태 이런 것들은 시방서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 철근을 왜 용접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탄소 당량이 높은 철근은 용접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급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모재에서 잘 끊어지고 용접 잘 되더라. 그러면 그분이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접이 안 되는 철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제 재료의 편차도 있고 온도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용접이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했을 때 탄소 당량이 높은 철근은 용접이 잘 안 되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학 성분 결과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당량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화학 성분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제일 높은 온도로 예열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철근하고 용접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이게 용접용 철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철근이. 그래서 2001년 KSD 3호공사에서 용접용 철근을 만든 200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용접용이 아닐 수 있으니 그때는 이제 용접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거와 새로운 용접용 철근을 용접 이용할 수 있다. 단 용접용 철근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 당량을 조사를 해서 탄소 당량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예열을 한다는 거예요. 예열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학 성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탄소 당량이 제일 높은 조건으로 예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용접용 철근하고 용접용 철근끼리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용접용 철근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 무조건 용접용 철근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열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탄소 당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탄소 당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KST 3호곤사의 탄소 당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당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화학 성분들이 다 조금씩 용접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에 안 좋은 것들을 화학 성분들을 싹 모아서 하나하나 다 규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탄소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카본 이퀴벌런트한 양으로 치환을 해서 탄소 값에다가 뭐는 6분의 1, 뭐는 5분의 1, 뭐는 15분의 1,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랑 니켈은 이제 비교적 용접에 덜 유해해서 15분의 1 정도만 탄소의 나쁜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디듐, 뭐 몰리브덴은 5분의 1, 뭐 망간은 이제 6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 성분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제 우리한테 이제 화학이 익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철근을 이제 일정 길이 잘라서 시험소에 보내면 이렇게 이제 화학 성분들을 조사를 해서 줍니다. 예, 화학 성분들을 조사해서 줘요.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학 성분을 미리 이렇게 받아다가 예열 온도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이용, 철근에 불을 대는 무서운 얘기 2번을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용접에 관한 좀 더 얘기들은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안 해주시면 좋겠지만 위험한 경우만 자꾸 설명을 해서 불편하시죠. 예, 막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신중히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